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독학사 1단계 현대사회와 윤리 해설을 담당하게 된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우리 문제 분석하기 전에 총평을 먼저 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이 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점이 될 것 같냐면 문제 유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문제 유형보다 좀 평이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 자체가 심도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 뭐 한 파트 한 파트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우리 교재를 한 번씩 읽는 식으로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출제되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처럼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의 공부 방식이 맞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윤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번입니다. 종교인이 믿고 따르는 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교리를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의 교리라는 건 일정 부분 사람들이 또는 일정의 집합체들이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다라고 보긴 힘들겠죠. 정답은 간단하게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2번 법률과 관습처럼 사회적인 규범이다. 맞습니다. 이 규범에 보게 되면은 법도 있고요. 제도도 있고 그리고 윤리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관습도 있겠죠. 자, 3번 사람과 사람 사이 올바른 도리다. 맞는 표현입니다. 동양에서의 윤리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본능만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이다. 이게 윤리적 태도겠죠. 그래서 성찰이라든지 반성적 태도가 윤리적 삶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인 존재인 인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주제는 항상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윤리적 존재 인간 또는 유희적 존재, 이성적 존재 이런 문항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 파트 꼭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유희적 존재로서 욕구 충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리적 존재의 특성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유의적 존재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보편적인 규범을 만든대요. 근데 보시면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규범을 만들면 난리가 나요. 자, 이성을 바탕으로 규범을 만들겠죠. 그렇죠. 본능이 아니라, 자, 틀린 선지고요. 3번입니다.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윤리적 존재하고 관련은 좀 적고요. 자, 4번 자율적 성향을 발휘하여 옳은 것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 자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윤리적 존재의 인간 특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인데요. 관습과 윤리의 사례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서 관습과 윤리의 사례인데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관습이라는 거는 한 공동체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윤리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윤리라는 건 보편성을 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윤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전족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전족이라는 거는 이 발이 조그마면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발을 조그맣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발이 조그마면 이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윤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관습.
또는 악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새 인사를 한 아이에게 세뱃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관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습.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 거 보면 새 인사를 할 때 한복 차림을 권장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새 인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가치가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윤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새해가 되면 보름이 지나기 전에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 이것도 관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셋과 다른 성격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절대론적 윤리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절대론적 윤리론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보편성을 갖는다. 시대와 사회에 어떠한 시대와 사회에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윤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절대론적 윤리설 하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있고요. 칸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보시면 시대, 장소와 상관없이 올바른 것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게 뭐죠? 인간은 존엄해. 그렇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면 안 돼. 이런 거는 뭐죠?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윤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시간이 지나도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론적 윤리설이고요. 3번, 목적론적인 것과 법칙론적인 것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목적론하고 법칙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목적론적인 것은 뭐가 있죠?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이죠. 인간의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목적론적 윤리설 하면 대표적으로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어떤 게 정해져 있을까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쾌락의 극대화 이런 걸 정해놓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절대로 목적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법칙론이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칸트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칙 정언명령을 꼭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윤리론인데요. 이 목적론과 법칙론 모두 절대론적 윤리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를 인정하기도 한다. 아닙니다. 절대론적 윤리론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옳음과 좋음에 대한 도덕 명제를 주로 언어 분석의 방법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도덕 판단의 의미와 성질에 대한 물음과 그 입증 방법을 중요한 탐구 과제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문제 자체가 뭐냐면요. 윤리학 구분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게 윤리학이라고 하면 우리 몇 가지 배우죠? 윤리학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구분으로 배웁니다. 첫 번째는 규범윤리가 있죠. 규범윤리. 자, 두 번째는 메타윤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술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 기술윤리 같은 경우는 윤리학에서는 원래 윤리학으로 취급을 안 하지만 분류를 할 때는 이제 기술윤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규범윤리는 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 이론 규범윤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천 기범윤리 또는 응용윤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상에서 언어의 분석 방법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도덕 판단의 의미와 성질에 대한 물음과 그 입증 방법을 중요한 탐구 과제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입증 방법, 즉 어떠한 도덕적 서술의 논리적 타당성을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설명은 무슨 윤리에 관련된 설명이죠? 바로 메타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메타윤리하면 대표적인 사상가가 에이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논리실증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메타윤리학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철학 또는 윤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분석과 플러스 윤리적 서술의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타윤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돼요.
뭐가 출제가 되냐? 이 윤리학 구분 문제는 무조건 100%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문제 꼭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윤리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규범윤리가 있어요. 규범윤리에는 이론윤리가 있습니다. 자, 이론윤리라는 거는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칸트가 주장한 이론은 뭐죠? 어떤 행위의 동기를 강조한다. 어떤 행위에 있어서 선한 의지가 있냐 없냐로 도덕적 행동이냐 비도덕적 행동이냐를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선의지가 들어간 행동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뭐를 제시해 놓은 거죠? 이론을 제시해 놓은 거죠. 또 공리주의가 있어요. 이론 규범 윤리에.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을 제시해 놨냐? 과정보다는 결과. 그래서 결과가 유용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쾌락이 있고 최대다수 최대 행복하면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야 라는 이론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 규범 윤리에는 대표적으로 칸트, 그리고 자연법 윤리,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윤리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실천 규범 윤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메타윤리는 설명드렸고요. 기술윤리입니다. 이 기술윤리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쉬워요. 기술윤리 같은 경우는 자, 이 도덕적 현상 자체를 다 사실로 봐요. 사실로 보고 경험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서 인과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자, 보세요. 경험 과학적으로 관찰을 하고요. 이 관찰을 통해서 자, 인과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뭐 하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또는 이거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기술윤리가 출제가 되잖아요.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옵니다. 기술이나 서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회윤리학이 등장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이제 사회윤리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윤리라는 게 있어요. 이 개인윤리는 뭐냐면 사회의 문제 원인이 개인한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윤리는. 그래서 이 개인윤리는 사회보다 또는 집단보다 누가 영향력이 더 크다? 개인이 사회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 문제의 원인이 개인한테 있고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다? 개인의 도덕성 함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인윤리 사상가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굉장히 많이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불교, 도가 이런 쪽은 다 개인윤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개인의 도덕성 함양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즉 개인의 도덕성 함양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나 법 제도가 문제가 돼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윤리도 중요하지만 무슨 윤리가 또 중요하다, 사회윤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사회윤리예요. 이 사회윤리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크다? 사회가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 문제의 원인도 사회에 있고 법이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윤리학의 등장 배경이에요. 자, 1번 볼게요.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구조가 단순화되었다. 아니죠. 사회구조가 복잡화되다 보니까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번, 도덕성의 신경 기반을 연구하는 뇌과학이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회윤리학이 아니라 개인윤리학 쪽으로 봐야 됩니다. 자, 3번,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개인윤리 설명이죠. 4번, 사회구조의 도덕성을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윤리학의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예시로 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칸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자리는 굉장히 사람이 빨리 나오고요. 어떤 화장실 자리에서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를 바꿔야 돼요. 어떤 구조를 바꾸냐? 줄 서는 구조를 바꿔야 되죠. 즉,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렇게 줄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죠. 한 줄로 서서 한 사람이 나오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나오면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구조의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쪽이 사회윤리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인데요. 생명과학이 발달할수록 생명윤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명과학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윤리가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자, 2번, 생명과학의 성과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생명윤리 목표는 생명과학의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생명윤리의 목표가요, 생명과학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과학이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윤리의 목표가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고요. 생명과학에는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문제인데요. 다음 주장에 해당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자, 보시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양성평등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문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9번입니다. 바람직한 성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성적 자기결정권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자, 2번, 종교의 교리가 금지하는 성적 취향은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겠죠. 종교의 교리가 금지하는 성적 취향, 이 종교인들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취향은 당연히 상대방의 취향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3번, 다수와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맞는 이야기겠죠. 4번, 성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기존의 정의는 능력, 필요, 업적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분배가 정의롭다고 보았으나, 자, 모는 그러한 기준 자체보다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과정의 합리성을 중요시한대요. 자,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요,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가치에 따른 분배, 그리고 또 공리주의는 뭐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따른 분배,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 자, 이런 분배를 굉장히 막 주장을 했는데 최근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분배 기준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절차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절차적 정의하면 대표적인 사상가가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존 롤스, 두 번째는 로버트 노직이 있죠. 이 노직하고 롤스 둘 다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 절차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자, 어떠한 절차가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나눠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절차를 잘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 결과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 결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불평등해요. 하지만 결과가, 이 절차가 공정했으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공정한 걸로 간주하겠다가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달리기 준비 땅을 하겠죠. 그래서 이 네 명이 반칙을 하지 않고 이 절차를 잘 따라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갑이 1등, 2등, 3등, 4등으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이 있다는 얘기는 불평등하다는 이야기지만 절차적 정의를 따르면 이 절차가 공정했으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공정한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정의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절차적 정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교정적 정의라는 게 있죠. 교정적 정의라는 거는 이 형벌 쪽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시정적 정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응보적 정의입니다. 응보적 정의는 말 그대로 A 때문에 B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A 때문에 B를 한다. 칸트 같은 경우가 칸트의 형벌관이 대표적인 응보적 정의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 하겠다?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의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UN 개발 계획인데요. 이게 UNDP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시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가져야 하는 자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래요.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적절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수준의 삶을 향유해야지 인간의 존엄성 또는 선택의 기회가 확장이 될 수 있겠죠. 2번, 모든 사회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자유이다. 아이고, 이게 여러분들 자유 있죠, 자유. 자유라는 거는 제한이 가능해요. 제한이.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한 것인데요. 모든 사회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다라는 건 없습니다. 되셨죠? 자, 해당하지 않는 건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인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할 자유이다. 이것도 필수적인 자유에 해당이 되겠고요. 4번,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에 해당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구성원들이 지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출신 배경의 정체성을 지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여러 민족의 문화가 평등하게 조화되어 다양함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문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문화주의에서 보면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A라는 문화, 그리고 B라는 문화, C라는 문화,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을 동등한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자, A, B, C 이런 문화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하는 게 바로 샐러드볼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샐러드 드셔보셨죠? 샐러드에 각종 채소하고 과일들이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이 각각 특징은 살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특징은 살아있지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죠. 그게 바로 샐러드볼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다문화주의고요. 자, 그리고 용광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 모델 같은 경우는 자, A라는 주류 문화가 있어요. 주류 문화가 있고, 그리고 B라는 비주류 문화가 있다라고 봐요. 비주류 문화. 자, 그런데 이 비주류 문화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주류 문화로 편입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용광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동화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화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화주의다라고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3번 이게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별적 배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정책에서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업인들만 이민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걸 차별적
배제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문화다원주의입니다. 문화다원주의인데 뭐가 있냐면 국수대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국수대접 이론. 자, 국수대접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잔치국수 먹어봤죠? 그러면 잔치국수를 보면 국수하고 국물이 있어요. 국수하고 국물은 뭐라고 보냐면요. 주류문화라고 봅니다. 주류문화. 그리고 그 위에 고명이 올라가죠. 계란이라든지 지단이라든지 김가루가 올라가요. 이거를 비주류 문화라고 보는데 이 국수대접 이론은 주류 문화도 인정을 하지만 비주류 문화도 인정해요. 그래서 같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하는 게 국수대접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인권과 정의가 보장되는 상태래요. 그리고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르웨이 사상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누가 있냐면 요한 갈퉁입니다. 자, 이 요한 갈퉁 같은 경우는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소극적 평화라는 거는 뭐가 사라진 상태냐면 직접적 폭력. 이 직접적 폭력에는 뭐가 있죠?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테러. 뭐 이런 거. 자, 이런 게 이제 사라진 상태가 뭐라고 하죠? 소극적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퉁은 이 소극적 평화로 되겠니? 이러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자, 문화적 폭력하고 구조적 폭력도 사라져야 돼. 이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적극적 평화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나와 있는 제시문처럼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적극적 평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이 뭐냐면요. 먼저 이제 구조적 폭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구조적 폭력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 폭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적 폭력은 대표적으로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폭력인 이 종교, 대표적인 종교죠.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시켜요. 종교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만교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인데요. 다음 주장에 해당하는 개념은 모든 생명체는 신성하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윤리적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값진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묻지 않는다. 윤리적 인간에게는 생명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너무 지금 답이 나왔죠? 여기. 자, 윤리적 인간에게는 생명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동등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냐면은 슈바이처 박사의 생명 외경 사상입니다. 생명 외경 사상. 이게 외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는 선이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악이다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 그래서 생명의 동등성 강조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살아있는 게 인간, 동물, 식물까지죠. 근데 사람이 인간, 동물, 식물 중에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슈바이처 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체를 해쳐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돌을 핥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도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생명을 절대적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생명은 동등하지만 뭐를 가지고 있다? 생명의 차등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다시 모든 생명은 동등하지만 차등성도 가지고 있다. 이게 슈바이처 박사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정답은 4번 생명 외경 사상이고 바로 생명중심주의 사상가의 주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였고요.
15번입니다.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남북한 사이의 간극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며 이는 통일 편익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지금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이게 어떤 비용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분담 비용이 있어요. 이 분담 비용이라는 거는 뭐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분담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첫 번째가 군사비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유형적 비용이라고 봐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지 이산가족에 대한 슬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런 걸 이제 무형적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담 비용에서는 유형적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무형적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기출도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은 소모적 성격이에요. 소모적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비용이 있냐면요. 평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평화 비용은요. 굉장히 좋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적 교류라든지 문화적 교류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제적 문화에 또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에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전쟁에 대한 공포도 감소가 되겠죠. 플러스 나중에 이 경제적 비용,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걸 미리 지어줘요. 그게 평화 비용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통일한 다음에 또 그 개성공단을 지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적이고 어떤 비용이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화비용. 제일 좋은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통일비용입니다. 통일비용. 자, 이 통일비용은 통일이 된 이후에 자, 남한과 북한의 문화 또는 경제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통일 비용은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나요. 마이너스가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통일 비용에 대한 만족감, 편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보세요. 통일 비용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통일한 다음에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만족감은 초반에는 이렇게 낮습니다. 낮는데 일정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통일 편익이 상승을 해야 돼요. 통일 이익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가 있어요.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하나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세계 GDP죠. 우리나라 GDP가 세계 3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정도로 통일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통일 비용이라는 건요, 투자적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적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화 비용은 뭐라고요? 이거는 선순환 구조. 선순환 구조의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시문에서는 통일비용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술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이 기술로 무엇을 만드는가, 그리고 기술이 인간의 어떤 목적에 기여하느냐에 딸려 있다. 즉,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냐면요. 야스퍼스입니다. 야스퍼스. 자, 그러면 야스퍼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건데요. 1번, 과학자에게 지나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아닙니다.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만들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과학기술과 윤리의 상호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 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활용에 대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4번,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긍정하고 있다. 과학기술 사용에 대한 책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인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융합한 조선 후기의 신흥 종교 사상이래요. 자, 요거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게 뭐죠? 인내천 사상이다 하면 정답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유교, 불교, 도가를 합했다. 신흥 종교다 하면은 바로 동학이 되겠습니다. 1860년 몰랑양반 최재우가 서양 학문에 반대하면서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교, 불교, 도가, 민간 신앙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동학입니다. 이 동학의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인내천이죠. 인내천, 오심즉 여신, 사인여천 이런 게 있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동도서기론이라는 건 뭐냐면 동쪽의 도를 따르고 서쪽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대 신앙인데요. 생활 속의 불교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삼성이 원불교입니다. 자, 4번 위정척사 사상이라는 건 뭐냐? 위정, 옳은 것은 지키고 옳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위정척사 내용이 되겠고요. 18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 민족 정신의 원형이자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천신인 환웅과 땅의 웅녀 사이에서 단군이 태어났다는 점은 모라는 조화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여기 보시면 천신인 환웅과 이게 하늘이죠. 하늘. 그리고 땅의 웅녀. 이게 뭐죠? 지죠. 그리고 단군, 이건 뭐죠? 인이죠. 그래서 하늘이 천이죠, 천. 이거는 지금 천지인 사상을 얘기해요. 천지인 사상. 그래서 천인합의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19번 문제인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아름다움이래요. 자, 보시면 12선악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유교 사상에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유교에서 내면적 사랑이다, 그리고 차별적 사랑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12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게 차별적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뭐죠?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인.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인이 우리 겉으로 표현되는 게 뭐죠? 바로 예죠. 예. 그래서 사회 규범이고요. 효제 충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19번에 예, 인, 효제, 충서 돌아가면서 문제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효제는 알 거고 충서라는 건 뭐냐면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또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라라는 서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 효제 충서라는 거는 뭐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같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실학이라는 건 실용적인 학문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1번 보시면 실사구시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실용적인 학문이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경험론을 배척하는 이론적 경향이 강하였다. 자, 우리 조선시대 때 이론적 경향이 강한 건 뭐죠? 이거는 성리학이죠, 성리학. 이 성리학의 이론적 경향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실학이 등장한 거예요. 되셨죠? 3번, 사물에 대한 연구보다는 형이상학적 논리에 치중한 것도 뭐죠? 성리학입니다. 자, 4번, 서양의 문물보다는 동양의 정신을 앞세운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실학 같은 경우는 이런 문물, 실용적인 걸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문제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